오늘 이제 마지막 3부 이제 토론 시간인데 토론을 위해서 우리가 모신 5분의 토론자들의 의견을 일단 먼저 늘 하던 방식으로 일단 좀 듣고 그리고 플로어에서 또 좋은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분에게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다음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소개를 해주셨으니 요 목차에 있는 순서대로 강부성 회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현수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부성입니다. 먼저 오늘 건축공간연구원 새롭게 개원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현 원장님께서 목소리도 뭐 작고 덩치도 좀 작지만 일은 너무 잘하시고 또 이렇게 추진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 발제해 주셨던 분들 말씀 너무 이렇게 재미있게 잘 들었고, 제가 좀 궁금하고 이렇게 평소에 그게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조금 이제 토론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공간연구원이 좀 뭘 하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건축 정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고,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우리 사회에서 뭐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가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에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 해야 될 게, 그러면 뭔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겠다 이런 거에 앞서서 뭔가 정의해야 될 게 뭔가 현황이 어떠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가 그럼 이제 건축과 도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아까 뭐 걷고 싶은 도시라든지 이런 말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하고 좀 일정 부분 일맥상통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조사해 본 바로는 건축에 대해서 만족도가 아주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대한 거, 또는 뭐 직장이나 학교나 자기가 근무하고 낮에 있는 공간, 또는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도가 뭐 이렇게 낙제점 이하다. 저는 이렇게 이제 조사 결과 그런 걸 얻었고,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걷고 싶지도 않고, 성능도 후지고, 뭐 인테리어 자재도 영 엉망이고, 뭐 쉽게 말하면 뭐 가습기, 뭔가 소독제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뭐 환경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불만이 많고, 그럼 그게 어느 정도냐, 수준 같은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건물 실내에 대한 문제, 외관에 대한 문제, 또 외부 공간에 대한 문제, 또는 뭔가 도시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설계든 뭐 건설회사든 이런 사람들에 대해 좀 형편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설계사무소나 건설사에서 또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설계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허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저가 발주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도 어렵고, 그래서 보면은 그런 걸 또 유지시키는 어떤 제도의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동안 오랫동안 뭐 싸게 빨리 많이 하자 이런 시스템으로 왔고, 그것이 아직까지 상당 부분 작동되고 있고, 또 그 시스템에 의존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좀 더 좋은
그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그런 측면에 이제 현황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과제를 조금 그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자들이 좋은 건축에 대해서 또 좋은 도시에 대해서 뭐 아까 얘기한 뭐 골목 상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알 수 있는 기회나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조금 재미있는 게 그 뭐 고쳐주어 뭐 홈데렐라 뭐 건축 탐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상당히 저는 그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고, 그 조금 그런 측면에서 그 건축공간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수요자의 어떤 안목을 키우는 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그 조금 제대로 된 건축을 지을 수 있게끔 그 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자재도 그렇고 건축물도 그렇고, 지난번 이제 부산에 그 뭔가 초고층 건축물 유리창 많이 깨지고 그러는 거, 그런 것들이 그 조금 이제 중국산 유리나 이런 제품들을 많이 써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그 들어간 어떤 건축물 들어가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재료나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성능이 상당히 관리가 안 되는, 그래서 겉은 번듯하지만 실제 좀 이렇게 허접한 건물 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공급자들이 좀 그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주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 정책에 대해서 주로 다뤄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건축 관련된 법제들을 좀 제대로 그 정비를 해주면 좋겠다 싶고, 또 그 건축 교육에 대한 문제도 한번 관심 갖고 개선하도록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저는 이제 학회에 있으니까 건축 그 학인증 이런 거에 대한 불만도 있는 거 알고 있고, 또 건축 공학 인증에 대한 불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뭔가 건축 학회나 이런 학회에서 두 어떤 교육 시스템을 좀 통합하고 또 그 2년제부터 뭐 대학원까지의 교육에 대해서 좀 연계성을 좀 맞춰보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건축 산업에 대해서 그 이제 저희 아까 이제 박인석 위원장님이 그 건축 산업이 한 200조 말씀 주셨는데, 좀 그 건축계에서 건축 산업을 좀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가 자산이 1조 6,600조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뭐 한 제가 기억은 1조 한 3,000조까지 봤었는데, 또 새로 찾아보니까 1조 6,600조고, 그다음에 이 중에 이제 85%가 그 한 1경, 제가 그러니까 1경 6,600조에서 그 85%인 1경 한 4,000조, 이게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 그 부동자산이죠. 그거라고 하는데, 뭐 토지를 일부 빼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건축 뭐 그리고 그 부동산 이쪽이 차지하는 게 1조 1경 4천조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건축을 그냥 설계 또는 뭐 공사 이것만 볼 게 아니고 부동산에서 또 뭐 기획, 설계, 뭐 시공, 유지 관리, 뭐 해체, 이 전체 과정을 따지면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관리할까, 이게 그 건축공간연구원의 하나의 또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조용조용 강 회장님이야말로 얘기해 주시는 거가 사실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너무 많은 그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교육까지 사실 오늘 앞에 이제 박인석 위원장님 기조발제 해 주시고 사실 네 분의 굉장히 우리가 한 자리에서 듣기 어려운 중요한 강연을 네 분 통해서 듣고 이제 거기로부터 숙제를 우리가 많이 얻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다섯 분께서 이제 계속 더 얹어 주실 그런 모드로 나갈 것 같습니다. 뭐 결국 핵심의 그 지금 굉장히 불만족한 그 건축 수요자들 그리고 건축에 종사하고 있는 건축인들의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걸 통해서 저희도 한번 또 다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토도시학회의 김현수 회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소영 원장님. 무엇보다도 건축공간연구원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뭐 새로 법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것이 요즘 있는 조직도 지금 합치라는 시대인데 이렇게 새로 그런 뜻이 아니고 저 어려운 일을 해내셨다는 굉장히 잘하셔야 됩니다. 네. 어려운 일을 해내셨다고 축하드리고 하는 뜻으로 정말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성대한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네 분의 발제를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굉장히 인상 깊고 흥미롭고 저는 학부부터 도시 계획을 했어요. 해가지고 사실은 도시 건축 분야의 전문가라 하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해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문제를 보면서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라는 큰 변화를 겪으면서 미국은 연일 지금 뭐 확진자가 증가하고 엄청난 사망자가 생기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 이제 구글과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한 1년 사이에 덩치가 2배로 커졌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시애틀로 뉴욕으로 특히 보스턴, 샌프란시스코로 모이는데 미국은 땅덩이 크니까 이게 별 지역 격차 집중의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도 역시 2배로 커졌는데 이런 기업들이 전부 서울에 모입니다. 서울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커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지방에 우리 자동차, 제철, 조선, 석유화학 이건 연일 그냥 감소합니다. 일자리가 줄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국토부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 가 보니까 뭐 아주 울분을 토하죠. 어느 모 거점 국립대학이 자퇴생 수가 지난 3년간 뭐 한 3,000명 발생했다고 하고 올해는 더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의 쇠퇴 속도보다 교육이 더 빨리 붕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걱정해서 수도권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수도권 인구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한다고 굉장히 걱정들을 했는데 아마 올해 엄청 더 몰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청년들이 지방에서 취업이 어려우니 오는 것이거든요. 자, 이걸 막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서울 인구는 감소합니다. 수도권 인구는 증가하는데 서울 인구는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주택은 외곽에서 공급이 되고요. 통근 거리가 늘어납니다. 통근 거리라는 건 굉장히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인데 그다음 올해 출산율이 사상 최저죠. 출생아 수가 26만 명, 27만 명 그럽니다. 저는 호랑이띠인데 90만 명이 태어났어요. 제 또래. 작년에 30만 명 출생했다고 큰일 났다고 했는데 올해 아마 3, 4만 명 더 적어질 거라고. 이거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마 그 이제 임산부에 관련된 근보 통계를 통해서 나온 예측입니다. 서울이 출산율이 제일 낮죠. 자, 그래서 이제 지역 격차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주택 가격 문제가 있죠. 일자리는 계속 서울에서 늘어납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 센 일자리, 네이버, 카카오의 그 주식이 더블이 되면서 신흥 부자들이 30대, 40대 부자들이 계속 강남에 모입니다.
카카오의 본사는 이제 판교 알파돔 시티에 올해 입주하죠. 근데 절반은 계열사 100개입니다. 이 카카오가. 절반은 강남에 있어요. 강남에 신흥부자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근데 주택 수요 추정할 때는 이게 안 나와요. 주택 수요라는 것은 인구, 가구 수, 소득만 가지고 하니까. 근데 강남에 신규 주택은 공급이 되질 않죠. 재건축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주택 공급은 경기도에서 일어납니다. 2기, 3기 신도시.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조선시대 120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통계가 있습니다. 120년 전 도시화율이 4%였어요. 대부분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죠. 그때 한성의 인구가 20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날 무렵 20%였다가 우리가 75년도에 50%였다가 올림픽 마치던 무렵에 90%가 됩니다. 지금 이제 한 92%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도시로. 자, 지금은 도시화율은 바뀌지 않는데 대도시로 몰립니다. 대도시로. 그 이유는 정확하게 산업 구조의 변화에 있는 거죠. 자, 제가 뭐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플랫폼 기업들이 뉴욕으로 몰립니다. 혁신 인력이 있는 곳으로 몰리는 거죠. 자, 그래서 뉴욕도 엄청난 주택 가격 앙등을 가져오고 샌프란시스코 길에 노숙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뉴욕은 좀 바깥으로 분산한 경향이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가 주거 환경, 재생, 상권 얘기를 할 때 이런 좀 대도시권의 맥락을 벗어나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겠다. 요즘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가 도시를 분산시킬까 하는 겁니다. 3월, 4월 달에 많은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대도시는 소멸할 것이다. 분산될 것이다. 어떨까요? 이게 아마 전문가들의 자기 배경에 따라 의견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멸한다, 전원으로 돌아간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까 우리 이명주 교수님 그 자료에 보면 유엔 헤비타트의 통계가 있는데 2050년이 되면 한 70%가 대도시로 몰릴 것이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1000만 이상의 메가시티로 몰릴 것이다. 이건 사실 코로나 이전의 통계니까 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데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일자리가 도심으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과거 제조업 군단위 지역에 있던 농공단지는 이제 다 문을 닫았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마 메가시티로 마이클 베티 같은 교수는 광저우나 도쿄도 같으면 아마 한 1억 명 정도의 대도시권 형성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수도권은 더 클 것 같습니다. 더 커지고, 다만 이 어떻게 도시 관리를 할 거냐? 다액 분산형.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짧은 도시, 생활권 도시, 하나의 큰 메트로폴리탄 에리아를 형성하지만 그 속에서 수개의 컴팩트 거점을 가진 다액 분산형 도시가 그 형태가 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현실은 이제 서울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또 뭐 전세 공급을 10만 호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서울은 이미 도쿄, 런던, 파리, 뉴욕보다 고밀도입니다.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한강의 폭을 생각해보고 샌드강, 라인강, 템즈강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도시에서 산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의 가용 면적은 한 절반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 서울 시내에 과연 어디에 얼마만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아마 수익적으로 확장하지 못하면 수평적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겠죠. 서울은 마침 그린벨트로 50년 동안 둘러쳐져 있다 보니 이게 그린벨트가 서울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의 행정구역 경계 확장이 멈춘 시기가 언제냐면 94년도 지방자치제가 하면서 멈추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송파구청을 가보니까 67만이래요. 아니, 어떻게 67만이 하나의 자치구가 될 수 있는가? 지방자치를 하고 나니까 행정구역을 분굴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지방자치제가 없었더라면 서울시의 경계가 아마 더 넓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대도시권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어떤 발제에서 도시, 건축, 교통, 환경 전문가들의 좀 통섭적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교육 과정이 너무 쪼개져 있는 거죠. 제 옆에 앉아 계시던 강부성 건축학회장님이 국토학회하고 건축학회하고 세미나를 한번 같이 하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가 대도시로 들어옵니다. 마포 공덕동 로타리 가보니까 옛날 신용보증기금 빌딩에 그걸 개조해서 스타트업을 세웠어요. 스타트업 100개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아마 엄청난 부가가치가 발생할 겁니다, 앞으로. 자, 그런데 요즘은 이제 우리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CBD가 아니고 CRD라고 했습니다. Central Recreational District죠. 뉴욕의 하이라인 같은 걸 도심에 만들어서 사람들 끌어모은, 특히 혁신력들을 끌어모은 그런 장치들이죠. 이런 것들을 아마 이런 장수 플랫폼을 도심에 많이 만들어 가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고, 실제로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방에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아까 그 그린 뉴딜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환경부하고 요즘 뭐 포럼에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저희 잘 도시계획 하시는 분이죠. 근데 탄소의 85%가 도시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92%가 16.7%의 도시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은 그린 유딜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린 어반 딜이다. 그래서 새로운 많은 제안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생태 녹지를 연결하는 것, 특히 버티컬 그린을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도달 가능한 곳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 등 해서 한번 좀 건축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좀 협력하는 그런 일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유능한 좌장이라면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주시는 걸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의 효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학회, 건축학회 회장님과 국토도시학회 회장님이 둘이 모여서 의견을 합체하셔서 이제 앞으로 세미나를 같이 하시겠다라는 그 논의를 아우리 이 심포지움에 와서 하셨다라는 걸로 큰 의의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들은 저희 이 훌륭한 박사들이 다 지금 새겨서 정리하고 있으리라고 기관장은 이게 좋더라고요. 박사들에게 일단 넘기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다음은 저기 우리 김상호 과장님께 저기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오늘 그 참석하실 분은 저희 국장님이셨는데 저희 국장님이 당연히 오셔서 이렇게 그 건축공간 연구원의 개원식을 더욱 빛내주셨어야 되는데 뭐 다른 일정이 없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사실 저희 국토교통부의 건축국이 이제 만들어진 지가 금년으로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과로 출발을 해서 과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많던 일들이 조금 줄어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과가 지금 4개 과가 됐는데도 하나도 줄질 않습니다. 업무가 더 많아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기조 발제해 주셨던 것처럼 건축이라는 산업이 워낙 그 저희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크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지금 720만 동이라는 건물을 지속적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일이 더 늘면 늘었지 줄어들 것 같지 않다라는 약간은 좀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좀 고달픔이 좀 있는데 아무튼 저희 아우리가 이번에 독립 법인이 되셔서 저희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동반자 메이트로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앞에서 발제해 주신 내용도 그렇고 토론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아우리가 그 독립법인이 되면서 이제 각 법에도 이제 국토연구원의 이름을 벗고 이제 각 법 조항에도 이제 들어갈 텐데 그만큼 이제 위상과 역할이 강화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연구하셔야 될 범위도 오늘도 지금 발제해서 보셨듯이 뭐 건축, 도시, 산업 그리고 계속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은 이제 그 주제가 발표가 돼서 뭐 한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 이제 정부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 그 제가 그 한 3년 전까지 이제 한 유엔 해비타트에 한 3년 정도 근무하면서 배웠던 게 딱 그 지금 남아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도시 물론 건축을 포함해서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게 뭐냐? 좋은 제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충분한 재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제 하나로 이제 묶으면은 이제 좋은 정책이 되겠죠.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보시면은 뭐 그 제도와 계획의 수준이 계속 발전되면서 과거에는 사실 재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좋은 품질의 건축물, 도시가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사실 이제 한국도 경제력이 많이 성장이 됐고, 어느 정도 재정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제도와 앞으로 더 발전된 계획만 지속적으로 나와주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해비타트가 이제 케냐에 있는데, 케냐가 사실은 뭐 예전부터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의 제도와 그리고 영국의 또 교육 제도를 통해서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계획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케냐 같은 나라는 이제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저는 3년간 살면서 많이 느꼈는데, 근데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지금 건축 정책 과장을 지금 한 1년 좀 넘게 맡고 있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건축 민원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동산 경기가 좋을수록 민원도 너무 많고요, 질의도 너무 많고,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그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내지만 좀 이렇게 발전적인 이런 정책이나 아니면 그런 구상들을 좀 하기 어려운 사실 환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우리가 이런 연구 기관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서포트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에서 김영미 대표님이 발표해 주실 때 왜 국제 공모를 하면은 이런 좋은 건축물들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이 똑같은 모습의 건축물만 나올까, 그 발제하시는 걸 듣고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시범 도시를 하나 지정을 해서 건축법이 없이 한번 건축을 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뭐 혼자 상상도 하고 했는데, 그만큼 사실은 이제 건축법이 굉장히 오래된 법이고 60년대에 만들어져서 되게 경직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바꾸고 싶어도 이 규정을 바꿨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계속 분석과 이제 그런 통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그 학문적인 연구 뒷받침이 됐을 때 저희도 자신 있게 더 정책을 앞선 정책을 이제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건축 산업이 이제 통계가 이제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이과에 오기 전에 이제 해외건설 정책과장을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건설 정책국하고 이제 건축인데 사실 업무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정책국은 이제 건설 산업을 통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통계가 이제 주로 예전부터 이제 건축법을 운영하면서 건축 인허가 행정제도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건축물 통계는 있는데 이제 산업적인 통계는 사실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인허가 행정, 그러니까 건축물 통계와 건설부에서 갖고 있는 통계를 다 각각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잘 찾아서 우리가 필요한 건축 산업 통계로 만드는 거를 지금 아우리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됐을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통계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건설 쪽은 통계가 이제 그나마 좀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 게 약간은 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주와 관련된 수주 실적을 제출하는 게 뭐 그런 법적으로 그런 의무가 있고요. 근데 지금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건축 설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실제 시공이나 이런 건설이 오기 전에 앞단에 있는 그런 통계들이 사실은 중요한데, 건축 서비스 산업이라고 우리가 하는 이제 건축 설계 쪽은
그런 통계들이 전혀 지금 뭐 제출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뭐 수주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없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건축 서비스 산업 통계가 지금 현재는 이제 구축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은 그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이나 건축 사법에 담아서 좀 통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시장에서도 이제 한국이 진출했던 분야가 주로 이제 플랜트 토목 분야였는데, 지금 현재는 중동 지역에서 좀 벗어나서 그 동남아 쪽에 이제 건축 산업, 건축 분야로 많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국내인데 이제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해외에도 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출을 못 하고 있지만 눈을 돌려서 한국의 발전된 그 설계와 기술을 좀 수출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려보면서, 아우리에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미래지향적인 건축 정책에 좀 더 힘을 쏟고 싶은데, 건축 정책과에서는 너무 일상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막상 그렇게 진취적인 행보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 마치 우리 박사들이 지금 매일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가슴이 아팠는데, 저희 역시 비슷한 느낌 많이 받았지만, 조금 더 이제 개원을 맞아서 저희도 본연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정책 연구에 좀 더 몰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은 오성훈 박사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토론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리의 도시설계연구단장 오성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뭐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요. 사실은 13년 전에 이제 개소식 준비를 하느라고 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연구원으로 승격되는 행사에 또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개원의 승격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또 박인석 위원장님이나 또 발제해 주신 교수님들 내용이 또 개인적으로 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평소에 고민해왔던 부분을 또 새롭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또 유익했던 심포지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아우리에 저는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아우리에서 도시 관련 분야의 연구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두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일단 기후 위기에 우리의 도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해 주신 대로 건축물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강화 전략은 이제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도시 차원에서도 단지 기획 측면, 또 가로 체계, 가로망 체계, 또 보행이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체계 개편, 또 토지 이용 체계, 우리 많은 도시에서 승용차 억제 구역을 도심부에 설정한다든지 이런 전면적인 어떤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도시에서는 이제 그런 도시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나 전환에 대한 노력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기법을 거쳐서 정책화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이 회자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인구 절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학 회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기록적인 인구 절벽은 결국 급속한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고, 또 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한 부양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우리에서 연구한 거를 하나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유아차의 주행 환경이 열악할수록 육아 전담자들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출산율의 저하로 급격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도시 환경 전체를 육아에 적합한 형태로 개선하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활 환경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걷고 싶은 도시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운전하기 어려운 도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랑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걷고 싶은 도시를 하자고 하면 많이 동의하시지만 운전하기 어려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대부분 반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싶고 차는 몰고 가야 되는데 에너지는 적게 써야 되고 온실가스는 줄이겠다. 근데 이런 약간 상충되는 요구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저는 조금 논의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대두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이 급격하게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 급박하게 상황들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 대 민원인의 구도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설계나 도시 분야에서 이런 아젠다들이 시민들이 의견들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개진할 수 있고 또 그런 의견들을 스마트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저는 스마트 거버넌스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스마트시티에서 많은 측면들이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스마트하게 매저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거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전 시민들을 매저하는 것보다 측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마트하게 시민들의 의견들을 일상적으로 수집하고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스마트시티에서는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되는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시민사회와 국가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행복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박사가 얘기한 이 상충되는 요구가 아마 어쩌면 오늘 기조 발제해 주신 내용과 네 분의 선생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여러 화두들이 이게 이렇게 바람직한데 왜 우리 사회는 이게 안 될까라는 그 근저에는 아마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상충되는 어떤 그 요구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반대쪽에서 좀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마지막으로 임미경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또 플로와 얘기 들으면서 또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임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건축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임유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건축정책과장님께서 여러 민원으로 이렇게 시달리다 보면 많은 고민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어제까지 접수되는 사전 검토가 몇 건인지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에 굉장히 이렇게 시달리다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심포지엄에서 여러 발제자 위원장님 그리고 또 교수님들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앞으로 이제 건축과 도시공간의 미래에 대해서 또 굉장히 오랜만에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였고 좋은 주제들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성훈 단장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우리의 구성원으로서 토론자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주제들을 앞으로 또 아우리에서 어떻게 좀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축 정책에 대해서 이제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축의 어떤 품질 향상이라는 게 건축 정책의 목표가 된 것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살펴보면 1990년대, 2000년대 정부에서 발표된 여러 이제 건축과 관련된 이제 부처에서 발표된 정책들을 보면 이제 어떤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공사 효율화 대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안전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었고요.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이어져 오다가 건축의 품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 것은 오늘 오전에 축사도 해주셨는데요. 김진애 위원장님께서 또 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참여하셨던 건설기술 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가 시발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진화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논의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건축 문화라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로 다루어지면서 여러 과제들을 이제 제시를 하셨었는데요. 실은 그 위원회에서 이제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다루어졌던 주요 내용들을 보면 여전히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명품 건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건축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해외에 건설 기술을 좀 더 이렇게 그 수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논의의 초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그 아까도 그 김진애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 위원회의 중요한 두 가지 성과로 건축기본법과 또 저희 연구 아우리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건축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또 아우리가 개소를 해서 여러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뭐 공공건축과 관련된 여러 제도라든지 뭐 녹색건축과 관련된 제도라든지 이러한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다양한 건축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관련된 제도들도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박인석 위원장님께서 이제 건축의 시대라는 말씀으로 기조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건축 정책이 정말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시점이고 바로 거기서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중소규모 건축물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여태까지 저희가 건축 정책을 또 저희 연구소에서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건축 설계가 정말 어려우니까 건축 서비스 산업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여러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협소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건축 전반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저희 아우리의 연구 분야도 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용미 대표님의 발제도 저는 굉장히 이제 저도 감개무량하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건축가의 역할이 그 사이 저희 이제 지난 한 10여 년간에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러한 여러 건축가들이 이제 도시 그 주거 단지 계획에 참여한다든지 이러한 사례들에 굉장히 이제 감명을 받고 귀국해서 이제 건축도시 공간 연구소에 이제 들어와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난 한 10여 년간의 건축기본법에 있었던 민간 전문가 제도라는 것을 계기로 이제 촉발이 돼서 공공건축가나 총괄건축가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런 제도를 계기로 이제 건축가들이 비단 건축물뿐만 아니라 어떤 주거 단지라든지 또 최근에는 어떤 신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그 다양한 어떤 그 스케일의 프로젝트의 다양한 성격의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 네, 또 건축인으로서 굉장히 뿌듯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아까 이제 발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한계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까지 건축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시작되었던 여러 프로젝트들이 뭐 주민들의 반대로 그 무산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건축가들이 예를 들면 아까 소규모 중소규모 블록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계획들이 실제 그러면은 그 도시개발 과정에서는 대단지 중심으로 다시 완전히 이제 계획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기 이제 재성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행복시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이제 계획에 비해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전부 다 이제 대단지 중심으로 개발이 된 결과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말씀해 주신 여러 한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우리의 앞으로의 과제를 저희가 좀 생각하는데 좀 메시지를 던져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 이제까지 이제 제도가 변화하면서 만들어진 여러 이제 그 시도들 뭐 이런 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왜 생기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연구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건축이 중요해, 건축가가 중요하니까 건축가의 참여 기회를 많이 늘려야 해. 이제 뭐 이러한 이제 의도로 여러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설계 공모 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뭐 가격으로 설계자를 뽑는 것은 불합리하니 설계 공모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자고 해서 이제 설계 공모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어떤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서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방법인가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실증 연구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어떤 신도시 개발이나 주거단지에서의 뭐 그 블록 크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그러면은 그 아까 모종린 교수님께서도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이제 골목 상권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렇게 경제성과 어떤 정주성을 다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적정 블록의 규모 내지는 공간 구성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은 이제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증적인 연구들을 저희가 앞으로 더 이렇게 이제까지 어떤 제도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좀 채워 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떤 중점적으로 보았던 것들을 또 앞으로 계속해 나가는 작업도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제까지의 여러 노력들이 이제 발주 이전 단계, 그러니까 공공건축의 기획 내지는 설계 공모까지 이제까지 이제 그 한 10여 년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많은 부분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공모 이후에 공모안이 어떻게 이제 실현되고 또 시공 과정에서 그러한 품질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또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공공건축에서 이제까지의 여러 노력들이 공공건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그것을 좀 더 민간건축 내지는 중소규모의 일상적인 건축물로 좀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결국 아우리가 어떤 좋은 건축과 도시를 논하는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이제 두 학회장님께서 만나서 좋은 미래를 도모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우리가 이제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좀 네, 더 강화하고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평촌에 있다가 세종시로 내려가면서 연구자들이 느끼는 어떤 그 환경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기 그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모이셨지만 그래서 오늘도 이거를 저희가 아우리의 행사를 개원 행사를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세종시에 내려가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학계와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예전에 비해서는 좀 소원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온라인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최근에는 다시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교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확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했으니까 프랑스 얘기 잠깐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건축 기본법을 제정을 하고 건축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그 프랑스에서 1977년에 이제 건축에 관한 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었고 거기에 이제 제1조가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에서 그 2015년에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까지의 노력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국가 건축 전략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고 관련해서 이제 그 과제들을 도출을 하고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국가 건축 전략을 이제 발표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건축이 우리의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가가 개입해야 하는 어떤 그 건축물의 규모도 조금 더 소규모로 낮추고 지금 오늘에 또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도시 설계, 그러니까 주거 단지를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건축가의 개입을 또 좀 의무화한다든지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고 이제 또 국민에게도 건축의 중요성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국가 건축의 날이라는 것도 지정을 해서 2016년에 이제 제1회 국가 건축의 날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행사를 제1회 이제 국가 건축의 날을 그 선포를 하면서 이제 프랑스 문화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이제 내걸었던 슬로건이 건축은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건축 분야 또 도시 분야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사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주제의 발표들이 한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잘 그 이어질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발표들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어떤 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이런 건축의 중요성, 또 골목의 중요성, 동네의 중요성 이러한 주제로 이렇게 수렴이 되는 것 같고 건축은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이라는 주제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변화하는 그 시대를 잘 반영을 해서 아우리도 앞으로 계속 그 역할을 다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토론자가 정말 너무 고맙게 여러 서밍업을 잘 해주었고, 제가 뭐 더 이상의 첨언을 하기보다 플로어로 잠깐 마이크를 돌려서 질문을 몇 가지 받는 것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분 정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지역, 저기 지금 이미 손을 드셨는데, 김영욱 교수님 마이크 한번 드리시죠. 네, 김영욱입니다. 제가 뭐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는 제 자아 비판을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제가 이제 뭐 국건위에서 국토환경 디자인 분과를 맡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올해 올해 1, 2월을 기점으로 좀 심장이 식어 있었는데, 오늘 세미나를 듣고 발제를 듣고 다시 심장이 뛰어서 도저히 앉아있지를 못하겠습니다. 아까 김용미 선생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슬라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실 저희가 이제 건축, 뭐 도시, 뭐 건축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기저에는 공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 수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심지어 경제학자들까지 이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 건축가, 도시계획가들은 알고 있냐? 뭐 이런 메시지를 수차례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고 있었던 게 아까 김영미 선생님이 마지막에 보여준 슬라이드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위원장님 포함해서 5분이 발제를 하셨는데 그 근간이 결국 도시라는 거는 인간성이 발현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공간을. 그게 아마 가장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실은요, 건축공간연구원 이름이 현실입니다. 공간을 만드는데 건물과 도시 구분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 사회의 단면이고요. 그 다음에 그 김영미 선생이 처음 보여준 슬라이드가 100x100 그리드에 밀도는 똑같죠. 저층 고미령 그리고 가로가 살아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국건위에서 그 2년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그 2년간 치열한 토론을 했고요. 국토부 장관도 외쳤고 심지어는 LH 사장도 동의를 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결과가 오른쪽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밖에서는요, 저희는 이렇게 우아한 토론을 하고 있지만 밖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 도시 토목계,
그리고 이제 학술적인 연구도 외국에서는 해외에서는 거의 대부분 됐습니다. 블록 사이즈가 얼마가 적정한지, 어떤 가로 공간이 중요한지 다 연구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실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어쩌면 지금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고, 그리고 건축공간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왜 시급하냐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제 연배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보다 윗세대도 계시고요. 아마 전부들 치열하게 자기 자리에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도시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아까 보여주신 첫 번째 슬라이드에 유사한 도시를 경험하면서 살아온 세대고요. 지금 좀 있으면 사회에 주역될 친구들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렇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도시 공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괴리가,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사회의 비참한 현실이 급속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질러 온 거를 자비판도 하고 이걸 어떻게 빨리 회복할 거냐, 시간이 없다는 차원에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건축공간연구원이 출범을 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뜨거운 감자를 계속 삶아주시고 구워주시면 저도 다시 생긴 전투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또 의견을 주실 분, 이렇게 열변을 토한 후에 의견을 주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사회자님도 포디움에 나와 계시고 아마 저 시그널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TF를 구성해서 기조실장 이하 여러 논의를 거쳐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련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마 오늘 이 중요한 발제들을 시점으로 우리가 이제 개원 후 작은 세미나들을 더 여러 번 해야 할 거 아닐까. 그렇다 그러면 오늘 한 분 한 분 던져주신 여러 중요한 주제들은 별도의 개별 세미나를 이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가면서 국토부 공무원님들도 좀 더 마음 넓혀 정책을 고민하실 수 있게 하고, 또 잠시 마음이 식었던 어느 학자도 다시 마음을 뛰게 해드리고, 그리고 지쳐있는 우리 박사들도 새로운 지식으로 자극을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감히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여러 중요한 말씀들은 저희가 잘 새겨서 개원 이후 저희가 가야 할 방향에 반드시 잘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무리를 대충 이렇게 하겠고, 그리고 특히 감사드릴 것은 저희가 개원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저희 법안 발의에 이제 여러 연판장에 서명도 해주셨던 우리 구토도시학회 회장님, 또 건축학회 회장님, 여러 회장님, 협회의 회장님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뜻을 모아서 우리가 개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건축과 도시에 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좀 더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하게 되리라 기대하고, 그리고 참으로 개원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건축 도시 정책 연구의 시즌 2로 넘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